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이 세운 역대급 기록의 전문가들도 충격적이라는 평가를 하는데요. 애초에 파리 올림픽은 한국을 따라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가 문매를 맞았던 분이 이야기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얘기 좀 그만하라며 잘리고 싶냐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스포츠 경영을 지도하고 있는 돌로레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의 자문위원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맡았던 적이 있었다고 하면 좀 의아하실 텐데 사실 저는 초기 자문위원을 맡아 운영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해고되고 말았어요. 처음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번 올림픽을 옆에서 지켜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뒤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부터 여러 문제점이 우려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던 생각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었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한 가지뿐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한 게 있었는데 그 때문에 쓴소리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센 강 문제만큼은 무조건 한국의 한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사실 한국의 한강이야말로 기적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말도 안 되게 복원된 사례 중 하나잖아요. 한강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오염이 심각했고 주변 지역은 슬럼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대대적인 정화 사업을 시작했고 강변을 따라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조성했죠. 이제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센 강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배워와야 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사실 저는 환경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제 말이 맞았던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유럽 위원들이 한국을 따라해야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문제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생각만 했죠. 그치만 저는 그게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강 복원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물을 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고려했습니다. 물고기 길을 만들어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자연 정화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죠.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위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저와 대부분의 위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회의 내내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도 저는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자문위원을 맡은 만큼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사전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위원들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올림픽을 전부 다 조사해봤어요. 각 올림픽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을 결합해 이번 올림픽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올림픽의 역사와 그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오래된 사례는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현실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열렸던 2018년 평창 올림픽과 2021년 도쿄 올림픽 그리고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연하게도 아시아의 세 나라를 비교하게 되어 저 스스로도 굉장히 흥미로웠죠. 그런데 저는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이 올림픽을 비교하면서도 한국의 성과가 압도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평창이 그때 좋았었지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성과를 냈었다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마 위원들도 이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여러 사례들을 적극 반영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우선 새 올림픽의 경제적 수치만 살펴보면서 저는 좀 못 믿어온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흑자라는 점이었죠. 데이터를 살펴봐도 흑자 전환이 전혀 될 수 없는 구조였고 다른 전문가들도 중국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외국인 관중을 제한했기 때문에 티켓 수입도 많지 않았을 거고 정부가 재정 지원까지 했기 때문에 비용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국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지만 중국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무조건 우린 흑자를 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만 얘기하고 있었죠. 이런 중국의 태도는
올림픽의 기본 정신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축제이자 국가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인데, 이런 불투명한 태도는 그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사실 이런 데이터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드러내야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거나 국제 행사를 준비할 때 서로 발전할 부분이 생길 텐데, 중국의 이런 태도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중국의 불투명한 재정 상황으로 중국은 제외하고 도쿄 올림픽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대실패더라고요. 20억 달러 이상, 대략 2조 7천억 이상의 적자를 냈다고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 어느 정도 타격을 입긴 했지만 애초에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난 부분이었죠. 기존 예산보다 훨씬 더 초과하여 시설을 건설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도쿄 올림픽의 경우 당초 예산 7.3억 달러에서 최종적으로 150억 달러로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예산 초과 사례 중 하나죠. 이런 과도한 지출은 결국 일본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갔고, 올림픽 이후 시설 활용 문제도 심각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사실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도 꽤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스폰서 계약 재협상으로 인해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인 행사에는 각 기업이 스폰서로부터 후원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광고 효과를 의심하고 후원을 하지 않거나 다른 행사에 비해 후원 규모를 대폭 축소한 기업이 많았어요. 저는 베이징과 도쿄 올림픽을 보면서 파리 올림픽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배울 점이 많았죠. 그런데 한국의 평창 올림픽의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당연히 평창 올림픽도 적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동계 올림픽 자체가 흑자를 낼 수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에서는 흑자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평창에서는 무려 5,500만 달러, 약 610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저는 평창의 사례를 꼭 파리 올림픽에 그대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평창 올림픽의 성공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철저한 예산 관리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천억 원을 적게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둘째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건설을 최소화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전략이었죠. 한국에서는 매우 똑똑하게 평창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무려 3천억 원을 적게 사용하여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했죠. 이런 점만 생각해봐도 환경을 최대한 생각하면서 예산을 영리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창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파리는 절대 안 되겠네 라고 생각했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방법이 뻔하게 나와 있었지만 절대 다른 나라는 엄두도 내지 못할 특급 비결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마케팅이죠. 한국에서는 K-팝을 활용한 K-컬처를 홍보하여 대대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실시했고, 그게 바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는 국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스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중개권도 높게 판매할 수 있었어요. 저는 파리에서는 절대 이런 마케팅을 실시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파리 올림픽에 활용하자고 주장했었죠. 사실 이번 성화봉송 주자로 BTS 진을 활용한 것도 제가 제안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파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그나마 한국의 도움을 받아 흥행을 이끌어낸 거죠. 그나마 제가 제안했던 것 중 받아들여진 몇 개 안 되는 것 중 하나였는데, 저는 예상대로 엄청난 흥행을 이끌어낸 걸 보면서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무튼 평창의 이런 성공적인 흥행에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게 가능한 거지 싶을 만큼 믿을 수 없는 행동이 하나 있었죠. 바로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무려 14,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평창 올림픽을 도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올림픽 기간 내내 무보수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 문화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의식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한국인들의 성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경험과 자부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특성도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파리였다면 말도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아마 돈을 줘도 돈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하며 시위를 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자국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행사를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한국 사람들의 봉사정신을 볼 수 있었어요. 아마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올림픽 자문위원회에 최근 개최된 한중일 올림픽 사례를 들어 파리 올림픽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이런 사례를 들면 사실 다른 위원들도 한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회의 방향은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제시해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일부 위원들의 과도한 친환경 정책이 선수들을 망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는 고기 없는 친환경 식단이나 에어컨 없는 선수촌 문제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데려다 놓고 고문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단과 환경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과도한 친환경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는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올림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올림픽의 본질인 스포츠 경기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데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렇지만 다른 위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한국 올림픽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만 내놓았어요. 동계 올림픽이니 이번 하계 올림픽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파리는 더 훌륭한 문화유산과 자원이 많으니 마케팅 없이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문화적 우월감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리가 가진 문화적 유산과 자원은 분명 대단하지만 현대 올림픽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글로벌 시대의 올림픽은 다양한 문화와 아이디어가 융합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회의를 마치고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별 성과 없는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막 돌아가려 할 때 저와 함께 자문위원을 맡았던 로렌이 제게 잠깐 얘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저는 로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한국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로렌에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지 않았냐고 누가 봐도 한국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만 하면 흑자의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텐데 뭐가 문제여서 다들 저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로렌은 저들에게 중요한 건 흑자니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니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로렌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파리에서 개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가 으쓱해져 있는 사람들이라 무조건 파리의 방식을 고수하고 싶을 거고 한국을 따라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게다가 이번 올림픽에 중국의 대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후원을 하는데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위원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한강 얘기했을 때부터 저를 좋지 않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베이징 올림픽 얘기까지 하면서 평창을 높게 사는 걸 보고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맞는 이야기를 맞다고 하는 것뿐 그런 시선에 타협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마 그게 문제였을까요? 저는 정말 로렌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자문위원회에서 방출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바쁜 강의 일정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제발 나가달라는 모종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고 저는 화가 나서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는 아예 잊고 지내면서 간간히 나오는 뉴스를 보고선 역시 이럴 줄 알았다며 속으로 통쾌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통쾌해할 순 없었어요. 이 행사를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선수들이나 관광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이번 올림픽 행사가 진행되면서
제가 추천했던 한국 글로벌 인사를 이용한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제게 위원회에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현장 실사를 맡아줄 수 없겠냐는 부탁이었죠. 솔직히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 방출할 땐 언제고 또다시 이런 부탁이라니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었죠. 거절의 의사를 밝히려는데 제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로렌이었죠. 로렌은 아무래도 파리 올림픽이 심상치 않다고 그때 목소리 큰 몇몇 위원의 주장대로 진행했다가 지금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다음엔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느끼는 다수의 위원들이 저에게 실사를 부탁하면 어떻겠냐고 했고 분명 거절할 것 같으니 로렌을 통해 부탁을 해왔던 거였죠. 저는 로렌의 말을 듣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안 해도 그만인 일이었지만 이 행사를 위해 몇 년간 땀 흘린 선수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제안을 수락하고 파리로 떠났습니다. 로렌은 정말 잘 생각했다며 고맙다고 얘기했고 저는 다 선수들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파리 올림픽 개막식부터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한국 선수단을 북한이라고 소개할 때 이번 올림픽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가지는 국가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큰데 이런 실수를 하나 싶었죠. 처음엔 진짜 최악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행사가 진행되면서 저는 파리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실수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특히 한국과 북한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올림픽 조직위의 문화적 감수성 부족과 준비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개막식에 북한으로 호명한 한국은 최근 동유럽 국가 대상 무기나 원전 수주에 모두 프랑스가 한국에 패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사실 요새 한국 무기나 원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니 유럽 국가들이 기세를 못 펴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자존심 세고 고집 센 파리 입장에서 소심하게 복수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의심스러운 일이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남수단 대표팀 경기 때 국가 연주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수단 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가 울려 퍼진 거죠. 남수단은 프랑스 식민지 중에 프랑스령 수단이 있었지만 남수단과는 상관없는 나라였는데 그때 식민지 문제 때문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이은 실수들은 올림픽 조직위의 준비 부족과 문화적 무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파리 주최 측의 실수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아르헨티나 수영팀 국기가 나와야 할 때 중국 국기가 나왔어요. 프랑스는 2022년 월드컵 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졌거든요. 이런 반복되는 실수는 사실 실수라기보다 주최 측의 역량 부족이라고 밖에 안 보이고 이걸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졸렬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만 나오는 프랑스의 올림픽 진행에 이번 올림픽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선수촌 경비원들이 다급하게 주최 측에 연락이 왔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경비원들로부터 급한 전화가 울려왔어요. 다들 선수들이 선수촌을 이탈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연락이었죠. 저는 다급하게 선수들의 행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실한 식사와 에어컨 때문에 다들 열받아서 이탈했나 보다 싶었고 호텔로 이동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선수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조직위의 역할이니까요. 이탈한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무단으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에 이걸 다 언제 찾으러 다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수들은 일제히 파리의 어느 장소에 몰려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였죠. 코리아 하우스 말고도 각 나라들이 자국 홍보를 위한 부스를 마련해 두었는데 선수들은 유독 코리아 하우스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선수단뿐만 아니라 현지 관광객들도 물밀듯이 밀려들어 이러다 사고가 나면 어쩌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우선 급히 경찰 인력을 파견하여 최대한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요청했어요. 많은 인파가 몰렸으니 테러가 우려될 정도였기 때문이죠. 저 역시 급히 코리아 하우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은 놀라웠어요. 이동할 때만 해도 테러가 의심될 정도로 붐비는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거긴 또 다른 축제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흥미로웠어요. 한국이 올림픽을 기회로 삼아 자국의 문화와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며 한식을 먹고 서로 한마음으로 한국 경기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올림픽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올림픽의 모습이 현장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선 전혀 경찰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질서정연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스스로 질서 유지를 자처하며 줄을 어떻게 서면 좋을지 안내해주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외국인 관광객이나 선수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평창에서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국제 행사를 위해 도움을 자처했던 것처럼 한국의 관광객들은 놀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발벗고 나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이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을 때 사실 선수들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수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친분이 있던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 엘리아에게 선수촌 선수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여기 온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아는 활짝 웃으며 선수들 사이에서도 네트워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교수님은 모르실 거라며 제게 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코리아 하우스를 와봤던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 기간에 여길 꼭 와봐야 한다며 인증사진을 하나 둘 올렸고 그걸 보고 유행처럼 번져갔다고 했어요. 다들 어떤 한식을 먹었는지 자랑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응원도 정말 재밌게 한다며 응원 문화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응원을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선수는 곧 한국 경기가 있어서 응원을 하게 될 텐데 사실 그 시간 맞춰서 다들 모인 거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들인 만큼 팬들의 응원 문화에도 관심이 많은데 한국 응원 문화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이죠. 엘리아는 저와 함께 보길 제안했고 저도 엘리아와 함께 응원을 구경해 보기로 했어요. 그 전에 엘리아는 제가 주문해 놓은 음식이 이제 나온다며 음식을 받으러 갔고 저는 엘리아의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엘리아는 이게 떡볶이랑 핫도그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핫도그라면 미국식 핫도그를 생각했는데 한국 핫도그는 모양이 좀 달랐죠. 보통 폭신한 빵에 길다란 소시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한국 핫도그는 빵밖에 없는 것 같았고 나무젓가락에 꽂혀 있었죠. 저는 핫도그를 한 입 먹어보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겉면에 묻어있는 설탕 코팅과 바삭한 빵의 조화가 일품이었거든요. 이런 식감의 핫도그는 또 정말 새롭다며 한국식 핫도그가 훨씬 맛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하나 더 있었어요. 빵 안에는 소시지가 아니라 치즈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했지 하고 놀랐습니다. 엘리아는 이 핫도그랑 떡볶이가 진짜 인기 메뉴라며 품절될까 노심초사했다고 했어요. 저는 품절이 되기도 하냐고 물었고 잘못하면 품절돼서 못 먹고 허탕치는 선수들도 많은데 오늘은 운이 좋은 거라고 했죠. 저희는 그렇게 각각 음식을 들고 큰 스크린 앞에 앉아 한국 선수의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응원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오히려 응원이라기보단 하나의 또 다른 경기 같았습니다. 박자에 맞춰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응원 그 자체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한국 선수가 위기 상황이 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다 같이 같은 소리로 무언가를 외쳤어요. 엘리아는 어리둥절해했고 무슨 소리인가 저도 궁금했죠. 옆에 앉은 한국인에게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한국인의 대답을 듣고 저는 기겁했어요. 그 얘기는 괜찮아라는 말이었거든요. 지금 위기 상황에 지고 있는 선수에게 괜찮다고 응원하다니 저는 한국인의 응원 문화에 감명받았습니다. 엘리아는 저보다 더 감정이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만약 올림픽에서 이런 응원을 받는다면 잘할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선수를 비난하기보단 한 마음으로 같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한국 선수들이 부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응원 문화가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아와 한국 응원 문화를 즐기면서 이런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한국에서 올해 야구 경기를 하고 와서는 다들 한국의 야구 응원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당장 도입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한국의 전반적인 응원 문화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응원 문화 자체가 스포츠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원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조직력 그리고 창의성이 빛을 발했거든요. 한국 팬들의 응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연이 되어 경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문화는 선수와 관람객 둘 다에게 뜻깊은 이벤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참 엘리아와 응원하며 코리아 하우스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데 제게 갑자기 호출이 왔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말고도 다른 장소에서도 선수들이 일부 발견되었는데 거기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냐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이곳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일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장소를 보고 의아했어요. 거긴 그냥 기업의 홍보 부스였거든요. 도대체 여기에 선수들이 왜 몰려드나 싶었죠. 그런데 그곳은 보통의 흔한 홍보 부스가 아니라 한국의 삼성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스였고 선수들에게 올림픽 에디션 스마트폰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의 체험관에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삼성전자는 무려 40년 가까이 올림픽과 함께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의 기술이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 때문인지 비단 선수단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한번 삼성의 기술을 체험하고 싶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삼성 올림픽 체험관은 무려 4군데나 자리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 중에서도 역대급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추가 개관한 올림픽 체험관은 프랑스의 대표 건축가인 장 누벨과 협업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올림픽 우수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라의 건축가와 협업하여 전시관을 개관한 삼성의 아이디어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제품을 홍보함과 동시에 개최국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주는 역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이번 올림픽이 많이 남았지만 저는 파리가 이번 올림픽의 준비성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한국의 대응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준비성과 유연성 그리고 문화 홍보 전략은 다른 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죠. 다음 열릴 올림픽은 환경 보호와 선수들의 편의 사이에 균형을 찾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한국처럼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저는 이번 올림픽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위한 제안을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특히 한국의 사례를 더 자세히 연구하여 그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다른 나라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올림픽이 마무리되면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한국의 저력이 갖는 원천을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오늘 돌로레스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창 올림픽의 위대한 사례를 파리에서도 활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도 위기의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코리아 하우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뿌듯하네요. 한국만 가지고 있는 저력은 또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